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5,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돈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을 받은 다음 날 전혀 다른 나라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합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도쿄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트럼프와 나란히 서며 웃던 총리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의 시선이 한국으로 옮겨간 이후 일본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며칠 뒤 정보기관의 비밀 보고서 한 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금 핵 잠수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훨씬 더 거대한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외부 기술도 외국 자금도 없이 오직 자국의 손으로 일본이 150년간 지켜온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4시간 전 도쿄 포럼장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곳에서 일본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런데 호텔방으로 돌아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맥킬리입니다. 전 미해군 핵잠수함 사령관이죠. 28년간 바다 밑에서 힘의 균형을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믿는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전례를 신뢰하죠.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동맹이란 예측 가능한 거래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던 모든 공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쿄 포럼장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거대한 스크린에 떠올랐을 때 회장 전체가 환호로 들끓었죠. 일본 재계 인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언론은 역대 최고의 외교 성과라며 떠들어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그 무시무시한 압박을 돈으로 풀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희 아닙니까? 7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던져서 미국의 기분을 맞춘 거죠. 제 옆에 앉았던 일본 해군 제독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맥킬리, 이게 진짜 동맹이야. 한국 같은 나라들은 평생 못 해낼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도 일본에 한참 뒤처지죠. 500억 달러. 그런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승리는 확실했고 한국은 글쎄요. 그저 뒤처진 나라일 뿐이었죠.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맹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었으니까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며 CNN을 켰습니다. 도쿄의 승리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싶었죠. 그런데 밤 11시 20분쯤이었을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펜타곤에서 심지어 버지니아 해군 기지에서까지 연락이 쏟아졌죠. 첫 번째 문자를 열었을 때 저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긴급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말도 안 됩니다. 70년간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이요, 한국에게요. 두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았어요. 이건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한 커피가 카페에 번졌지만 저는 그걸 쳐다볼 여유조차 없었죠. 노트북을 열어 워싱턴 포스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헤드라인이 제 눈앞에 떠올랐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500억 달러와 핵 잠수함 건조 승인, 무게를 비교해 봤습니다. 70조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핵 잠수함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전략 자산입니다. 해저에서 몇 달이고 숨어 있다가 언제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괴물이죠. 일본이 돈을 냈다면 한국은 송곳니를 얻은 겁니다. 일본이 관세를 피했다면 한국은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꿀 무기를 손에 넣은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제 전화기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도쿄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까 그 일본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맥킬리,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한국 따위가 핵잠을 건조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황스러웠으니까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샴페인을 들고 환호하던 그가 지금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5기 몇백억 달러 투자 발표는 화려한 쇼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죠. 하지만 그 쇼가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 워싱턴은 조용히 한국에게 진짜 선물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70년간 금지됐던 핵 추진 잠수함을 말이죠. 이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돈을 얻고 환호하는데 한국은 동북아의 판도를 뒤집을 전략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500억 달러와 핵 잠수함, 무게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다음 날 아침 일본 언론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교대승이라며 일면을 도배하던 신문들이 이제는 한국 핵잠 충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가득했어요. NHK는 긴급 토론을 방송했고 전문가들은 패닉 상태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정치적 쇼의 실체를 파헤쳐야겠다고요. 한국이 정말로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허풍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허세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봐야 했어요. 28년 경력의 핵 잠수함 전문가로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불가능을 해낼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죠. 서울행 비행기는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죠. 한국이 정말로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이건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확신했어요. 28년간 핵 잠수함과 함께 살아온 제가 모를 리 없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정중했습니다. 너무 정중했죠. 맥킬리 사령관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을 보시면 모든 의구심이 해소되실 겁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오히려 제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은 깨끗했고
준비된 자료들은 두툼했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장보고 3계획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국 해군 소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5통급 이상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입니다. 핵심은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하는 거죠. 기존 대형 원자로가 아니라 소형화된 모듈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공급받을 20% 이하 전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NPT 조약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배수량, 출력, 항속거리, 무장체계 모든 게 완벽했어요. 파워포인트는 화려했고 데이터는 정교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브리핑을 평생 봐왔습니다. 좋은 PPT와 실제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SMR을 잠수함에 통합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원자로와 선체를 결합하는 건 단순한 조립이 아닙니다. 방사선, 차폐, 냉각 시스템, 진동 제어의 모든 걸 해저 수백 압력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시켜야 하죠. 한국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30년간 축적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결국 현장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좋아요. 꺾어 봅시다. 제가 직접 그들의 한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거제까지는 차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분명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도로도 좋고 빌딩도 많죠. 하지만 핵 잠수함은 다릅니다.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만들어 본 노하우가 필요하죠. 미국도 처음 만들 때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한국이 그걸 어떻게 단숨에 해내겠습니까? 거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소 정문을 지나면서 저는 기대했어요. 화려한 시설, 최첨단 장비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겠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실망스러웠습니다. 낡았어요. 정말 낡았죠. 공장 건물은 수십 년은 좋게 묵어 보였고 벽면의 페인트는 바닷바람에 벗겨져 있었습니다. 녹슨 크레인들이 해안가에 줄지어서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조선소라고요. 저를 안내하던 한화오션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주요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이끈 실망스러웠어요. 낡은 공장 건물 앞이었습니다. 외벽은 녹슬어 있었고 출입문은 오래된 철제 문짝이었죠. 이런 곳에서 첨단 핵 잠수함을 만든다고요.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런 허름한 곳으로 데려온 거야. 화려한 브리핑은 다 거짓이었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제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죠. 사령관님, 방사선 차폐 시설을 물어보셨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디에도 그런 시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핵물질을 다루려면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 벽과 납차폐막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낡은 공장에는 그런 흔적조차 없었죠. 특수 용접 시스템도 궁금해하셨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원자로를 선체에 통합하려면
특수 티타늄 합금 용접이 필수입니다. 일반 용접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곳에는 평범한 용접 장비만 몇 개 보였을 뿐이었어요. 저는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곳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프라가 전무하지 않습니까? 브리핑 자료는 훌륭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군요. 이건 그저 정치적 쇼일 뿐입니다. 그 순간 직원이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으셨는데요. 그가 낡은 철제문을 가리쳤어요. 진짜는 안에 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이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를 따라 낡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지하로 계속 내려갔어요. 공기가 차가워졌고 묘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보안문이 나타났습니다. 최첨단 생체 인식 시스템이 달려 있었어요. 낡은 공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군사 시설급 보안 장치였죠. 직원이 손바닥과 눈을 스캔하자 무거운 금속음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좇는 넘어 보였고 축구장 서너 개는 들어갈 만한 넓이였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수함의 선체 단면이었죠. 하지만 이건 모형이 아니었어요. 실물 크기였습니다. 5,000톤급 핵잠수함의 중앙 구획이 통째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강철로 된 거대한 원통형 선체가 제 앞에서 있었습니다. 표면은 매끄러웠고 용접선은 완벽했죠.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선체를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제작된 선체였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언제 만든 겁니까? 놀라셨죠? 제 옆에 선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LBTS 육상 시험 시설입니다. 1995년부터 운영해 왔어요. 겉으로는 보일러 프로젝트라고 불렀죠. 발전소 보일러 연구시설이라고 위장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30년이라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995년이면 한국이 장보고급 디젤 잠수함을 처음 만들던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핵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이 저를 선체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개구부를 통해 내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선체 중앙에 원자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SMR이었죠. 소형 모듈 원자로 높이 3의 직경 2m 정도 되는 원통형 구조물이 선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파이프와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KSMR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죠. 출력은 70mW, 잠수함 추진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5%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자연 순환 냉각 방식이라 펌프 소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원자로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살펴봤습니다. 용접 부위를 확인했죠.
원자로와 선체의 결합부는 완벽했어요. 이음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용접이 아니었어요. 특수 티타늄 합금 용접이 분명했죠. 용접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인간의 손으로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천장을 가르쳤어요. 저걸 보십시오. 천장에서 거대한 로봇팔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니, 로봇팔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거미 같았어요. 6개의 관절이 달린 팔이 원자로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끝부분에는 레이저 용접 장치가 달려 있었죠. AI 로봇 용접 시스템입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0.01빔 오차 범위 내에서 용접이 가능합니다. 방사선 환경에서도 작동하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기계가 해내는 겁니다. 저는 그 로봇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가 미국 조선소에서도 본 적 없는 기술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직원이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선체 옆에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에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디지털 트윈입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그러자 중앙 대형 화면에 3D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잠수함 형태였어요. 제 눈앞에 있는 실물 단면이 아니라 완성된 5천 톤급 핵잠수함 전체였죠.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상 잠수함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실물 선체에 설치된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한 핵잠수함을 컴퓨터 안에 구현한 겁니다. 수만 개의 센서가 온도, 압력, 진동, 방사선 모든 걸 측정하죠. 그 데이터로 가상 잠수함을 작동시킵니다. 화면 속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깊이 100m, 진 지름 300. 수심이 깊어질수록 선체 각 부위의 응력 변화가 색깔로 표시됐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원자로를 가동시켜 볼까요? 직원이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SMR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냉각수가 순환하고 중성자가 움직이고 열이 발생했죠. 그 열이 증기로 바뀌고 터빈을 돌리고 추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음 곡선도 보시죠. 또 다른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잠수함에서 나오는 모든 소음이 주파수별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소음, 냉각수, 흐름, 기어소리, 모든 게 수치화되어 있었죠. 열교환 효율은 94.7%입니다. 7%입니다. 직원이 다른 수치를 가르쳤어요. 중성자 흐름은 정상 범위고요. 방사선 차폐도 완벽합니다.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검증하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핵잠수함이 컴퓨터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실제로 물에 띄우지 않고도 모든 걸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령관님이 물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직원이 말했어요. 10년이 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가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횟수 238447회, 238447번입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 30년간 저희가 이 가상 잠수함을 건조하고 시험하고 해체한 횟수죠. 컴퓨터 안에서 2만 번 넘게 만들고 부었습니다.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만들었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이죠.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잠수함을 한 척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면 의들은 가상 공간에서 20만 년 넘는 경험을 쌓은 겁니까? 처음 몇천 번은 실패였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어요. 원자로가 과열되거나 선체가 압력을 못 견디거나 용접부가 터지거나 온갖 실패를 다 겪었죠.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데이터가 쌓였고 알고리즘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모든 지표가 녹색이었습니다. 완벽했죠. 이제는 100% 성공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컴퓨터 안에서는 이미 완성했습니다. 이제 실물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설계도가 아니라 완벽한 레시피가 있는 겁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불가능이라고 단정했던 것이 이미 3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제가 허풍이라고 비웃었던 것이 사실은 2만 번 넘게 검증된 확실한 기술이었다고요. 제 28년 경력이 낡은 공장 지하에서의 오래된 모니터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은 허풍을 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30년을 숨죽이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끝난 거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선체 앞에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은 채로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8년간 쌓아온 경험과 확신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사령관님, 저게 그냥 쇠덩이로 보이십니까? 목소리가 거랬어요. 오랜 세월 담배를 피운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가득했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그 손은 평생을 강철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화상 자국도 여기저기 보였죠. 저는 강철민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하는 순간 그 손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평생 망치를 들고 용접봉을 잡고 쇠를 다룬 사람의 손이었죠. 한화 오션의 명장이라고들 부르죠. 이 LBTS를 30년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가 선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령관님은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핵잠수함 전문가시라면서요. 그럼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겠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어요. 지금도 믿기 어렵습니다. 강철민 명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1995년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말이죠. 당시 저는 40대 초반이었어요. 위에서 불러서 갔더니 비밀 프로젝트라고 하더군요. 핵잠수함 선체 제작 기술을 연구하는 거라고요. 그가 선체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어만지듯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핵잠수함이요, 우리가요. 당시 한국은 디젤 잠수함도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독일 기술 빌려서 겨우겨우 만들던 때였죠. 그런데 핵잠수함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명장이 창밖을 가리쳤어요. 창문 너머로 거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제게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입니다. 강명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1950년 6월 24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철민아, 아빠가 내일 부산 가서 일감 따고 올게. 기다려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전쟁이 터졌습니다. 6월 25일이었죠. 아버지는 부산으로 가는 배에 타셨어요. 피난민들로 가득 찬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저 바다 어딘가에서 침몰했습니다. 강명장이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적군의 어뢰였는지 기회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배가 가라앉았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됐죠.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70년을 살았습니다. 강명장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 피낭이를 걸었고 전쟁이 끝난 뒤엔 고아처럼 자랐어요. 배고팠고 춥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가 주먹을 주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지킬 수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죠.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힘이 없어서 당하지 않겠다고요. 강명장이 선체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용접공이 됐습니다. 배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쇠를 녹이고 붙이고 두드렸죠. 제 손이 이렇게 된 이유입니다. 그가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어요. 50년간 쇠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름엔 40도가 넘는 용접 작업장에서 겨울엔 영화의 조선소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요. 팩잠수함. 바닷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 다시는 아버지 같은 분들이 무력하게 바다에 수장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무기. 강명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령관님, 이게 그냥 쇠덩이로 보입니까? 저에게. 이건 70년의 한입니다. 제 아버지의 한이고 전쟁 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한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이지 이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보일러 공장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 말입니다. 제 평생을 바쳤습니다. 제 손이 부서지도록 제 등이 굽도록 이 쇠덩이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강명장이 선체의 말을 기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다시는 힘이 없어서 무릎 꿇지 않게 하려고요. 다시는 바다에서 무력하게 죽지 않게 하려고요. 이게 제가 이 쇠와 함께 산 이유입니다.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기술을 검증하러 왔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러 왔고 불가능을 증명하러 왔죠. 하지만 이들은 제게 영혼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70년의 피눈물이었고 한 아버지의 죽음이었으며 한 아들의 평생 맹세였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죠.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핵 잠수함은 전략 자산이었고 계산 가능한 군사력이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존의 증명이었습니다. 강 명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강철민 명장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준비한 것을요. 저는 다시 한번 그 거대한 선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게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한 민족의 눈물과 맹세가 담긴 살아있는 증명이었죠. 거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철민 명장의 눈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70년의 한 그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죠.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생존 본능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CNN 속보 알림이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핵추진 잠수함 2년 내건조 완료 선언. 뭐라고요? 2년이라고요?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다고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장보고 3일 즉각 착수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핵잠수함 건조 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년 내 초도함 건조를 완료할 것입니다. 2년 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미국이 첫 핵잠수함 노틸러스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15년이었습니다. 영국도 10년 넘게 걸렸죠. 프랑스, 러시아, 중국 모두 최소 10년은 투자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2년이라고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BBC는 한국의 무모한 선언이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기술적 불가능에 대한 정치적 허세라고 비판했어요. 일본 NHK는 아예 긴급 토론회를 열었죠. 2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제 지하에서 본 것을요. 23877번의 시뮬레이션을요. 30년간의 준비를요.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워싱턴발 소식이었어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는 겁니다. 보좌관이 브리핑을 시작했다고 해요. 각하 한국이 2년 안에 핵 잠수함 건조를 완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2년 잠깐만. 나는 그들에게 시작하라고 승인한 거 아니었어. 보좌관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답니다. 그게 한국이 이미 30년간 준비해 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LBTS라는 비밀 시설에서요. 트럼프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해요. 30년 그럼이? 친구들이 내 승인 없이 이걸 벌써 만들고 있었다는 거야.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답니다. 정확히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트럼프가 의자에 깊이 기대며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들 영리하네. 아주 영리해. 내가 문을 열어줄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해놨다는 거잖아. 당장 알아봐. 그들이 날 속인 건지 아니면 진짜 천재인지. 이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오자 전 세계가 술렁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조차 놀란 거예요.
승인을 해준 당사자가 벌써 만들고 있었느냐고 되묻는 상황이었죠. 이건 한국의 준비 상태가 동맹국의 예상조차 뛰어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펜타곤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톰 나야. 한국 핵잠 들었지. 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에디, 여기 난리 났어. 국방부가 깜짝 놀랐다고. 우리도 한국이 이 정도로 준비했는지 몰랐거든. 정말 인연이 가능하다고 봐. 저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슬쩍 떠보았습니다. 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CIA 보고서를 봤는데 한국이 30년간 비밀 프로젝트를 돌렸다더라. 그게 사실이면 모르겠어. 어쩌면 가능할지도.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도쿄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까 그 일본 해군 제독이었죠? 맥킬리 인연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자네 전문가로서 판단을 듣고 싶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제에 다녀왔네. 그들이 보여준 것을 보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더군. 답장은 금방 왔어요. 자네 정신 나갔나 인연이라니. 저는 다시 답장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그들은 30년을 준비했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일세.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인연 선언을 다뤘습니다. 대부분은 비판적이었어요. 불가능한 허풍 정치적 쇼, 기술적 무지 온갖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LBTS를 봤어요. KSMR을 받고 AI 로봇 용접을 받으며 마이엠 8347번의 시뮬레이션을 확인했죠. 무엇보다 강철민 명장의 눈물을 봤습니다. 70년의 한을 느꼈어요. 이들은 허풍을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기도 아니었죠. 이건 70년간 준비해온 민족의 결기였어요. 힘이 없어서 모든 걸 잃었던 나라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모두가 트럼프는 승인을 해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승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준비를 끝마쳐 놓고 있었던 거죠.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2년 선언이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온 전화였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사이토 마사유키 소장이었습니다. 맥킬리 자네 지금 서울에 있다며?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한국 놈들이 2년 만에 핵잠을 만든다고? 자네도 전문가 아닌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이토 소장님, 그건 됐네. 오늘 저녁 NHK에 나간다. 이 사기극을 끝장내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이토 소장은 일본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죠. 40년 경력의 해군 참모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선다는 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7시 NHK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죠. 오늘 긴급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이토 마사키 전 해군 참모총장님이십니다. 사이토 소장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그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앞에는 두툼한 자료 뭉치가 놓여 있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만에 핵잠수함을 만든다. 새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폭탄이었어요. 앵커가 놀라서 물었죠.
그렇게까지 단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이토 소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40년간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핵 잠수함이 뭔지 압니다. 한국은 SMR을 잠수함에 통합할 능력이 없어요. 원자로와 선체를 결합하는 특수 용접 기술도 없고요. 미국이 승인했다고 해서 기술까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한국 정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SMR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특수 용접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면 입 다무세요. 스튜디오가 술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면 도전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이토 소장이 지적한 것들은 정확했어요. 정말로 핵심을 짚었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제 지하에 그 모든 게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NPT 조약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NPT 위반이라고요? 이건 차원이 다른 공격이었어요. 기술 논쟁을 넘어서 국제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베이징에서 화답이 날아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브리핑이 열렸어요. 그린샤오칭 대변인이 단상했었죠. 한국의 2년짜리 쇼는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부추길 뿐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사기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극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춘 거예요. 일본은 기술 공격, 중국은 정치 공격. 이건 연합 음모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난처합니다. LBTS를 공개할 수도 없고 증명하라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실 겁니까? 기다려야죠.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샹그릴라 대화라고 불리는 아시아 최대 안보 포럼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사이토 소장과 린샤오칭 대변인이 모두 참석한다는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국방부였습니다. 맥킬리 사령관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미국 입장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70년 전이 하늘 아래 전쟁이 터졌고 강철민 명장은 아버지를 잃었죠. 이제 제가 나설 때가 온 겁니까? 하지만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편을 들면 제 경력에 먹칠이 될 수도 있어요.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거제 지하의 LBTS 선체에 통합된 KSMR, 23847번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강철민 명장의 눈물. 우리 다음 세대는 다시는 힘이 없어서 무릎 꿇지 않게 하려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말하겠어요. 사이토 소장과 린샤오칭이 한국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한다면 저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며칠 뒤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어요. 이제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말과 데이터로 싸우는 전쟁터로요.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멀리서 호텔 간판이 보였어요.
샹그릴라 호텔. 바로 저곳에서 내일 회의가 열립니다. 저는 호텔방에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제 28년 경력을 걸고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한국의 진실을 말해야 하죠.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저까지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요? 하지만 저는 강철민 명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거친 손을 눈물을 70년의 하늘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본 진실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는가?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진실과 거짓이 맞붙는 날입니다. 샹그릴라 호텔 대연 회장은 장엄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느껴지는 건 냉기였죠. 사흔 개국에서 온 국방장관들, 군고의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단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곧 제 차례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이토 소장과 린샤오칭의 발표를 들어야 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전략연구소의 사이토 마사유키 소장님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이토 소장이 연단에 올라갔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2년 건조 계획에 관한 진실을요. 그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가 떠올랐죠. 핵 잠수함 건조에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이건 기술적 한계 때문이에요. 설계, 선체 제작, 통합 테스트 각 단계마다 수년이 필요하죠.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SMR 통합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5개국만 보유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특수 용접 인력도 전무합니다. 방사선 차폐 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만든다고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사이토 소장의 논리는 완벽했죠.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이토 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SMR 프로토타입이 어디 있습니까? 용접시설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건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가 연단을 내려왔을 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이어서 린샤오칭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말투로 유명했어요. 사이토 소장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녀가 말했죠. 한국의 2년 계획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이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예요. 그녀가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NPT 조약을 준수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증이 필요합니다. 20% 전홍축 우라늄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민수용인지 누가 확인했습니까? 국제사회는 한국의 사기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또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정교했어요. 기술과 정치 양측면에서 한국을 완벽하게 궁지로 몰아넣었죠.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에드워드 맥킬리 전미해군 핵잠수함 사령관입니다. 저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차례가 온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걸어야 했죠. 연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카메라 렌즈들이 저를 향했죠.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비판에 동의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사이토 소장님, 린샤오칭 대변인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갔습니다. 불가능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이토 소장님, 당신은 한국이 SMR 통합 능력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틀렸습니다. 저는 거제 한화 오션 지하시설에서 이미 선체에 완벽하게 통합된 KSMR을 직접 봤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아니에요. 실물 크기의 5 공건톤급 선체 단면에 원자로가 통합되어 있었죠. 용접선은 완벽했고 방사선 차폐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이토 소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린샤오칭 대변인님, 당신은 특수 용접 인력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틀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AI 로봇이 수행하는 완벽한 티타늄 합금 용접을 봤어요. 0.0.011mm 01.5차 범위입니다. 인간의 손이 아니라 기계가 해내고 있었죠. 그 어떤 인간보다 정교하게 말입니다. 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테스트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2년 만에 어떻게 검증하느냐고요? 저는 주먹을 쥐고 연단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23, 8447번 테스트했습니다. 30년간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건조하고 시험하고 해체했어요. 2만 번 넘게 실패하고 배웠죠. 이제는 100% 성공합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했어요. 저는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2년이라는 숫자에 놀랐다면 진짜 숫자를 알려드리죠. 30년입니다. 1995년부터 그들은 준비했어요. 보일러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세상 몰래 LBTS를 운영했죠. 육상 시험 시설에서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이토 소장님, 린샤오칭 대변인님, 여러분은 한국이 허풍을 뜬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들은 허풍이 아니라 70년의 피눈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강철민 명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강철민이라는 명장이었죠. 그분은 1950년 6월 25일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전쟁 때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수장됐어요. 힘이 없어서 지킬 수 없었죠. 그분은 70년간 그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이 쇠덩이에 인생을 바쳤어요. 다음 세대는 절대 힘이 없어서 무릎 꿇지 않게 하려고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핵잠수함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70년의 한이고 30년의 땀이며 한 민족의 영혼입니다. 저는 회장을 둘러봤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의 집념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허풍이라 부르는 것을 저는 한나라의 영혼이라 부릅니다. 회장이 폭탄을 맞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이토 소장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린샤오칭은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 신봉자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28년간 숫자와 전례만 믿고 살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70년 헌신의 증인이 됐습니다. 내가 본 것을 여러분께 증언합니다. 한국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인연은 그저 마무리할 시간일 뿐이에요. 저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결국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은 영국 해군 제독이 속삭였습니다. 맥킬리 자네, 방금 역사를 바꿨네. 샹그릴라 대화가 끝난 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증언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어요.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핵잠수함 전문가의 충격 증언을 톱뉴스로 다뤘죠. 24시간도 안 돼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어요. 한국의 경이로운 저력 30년 비밀 프로젝트 드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영국 가디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도쿄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증언이 나간 지 이틀째 되던 날 NAK가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화면에 사이토 마사유키 소장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전이 자리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죠. 하지만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기술적 오판이었어요. 한국이 30년간 준비해온 사실을 몰랐습니다.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일본 최고의 군사 전략가가 공개 사과를 하다니요. 앵커가 물었죠. 그럼 한국의 이년 계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이토 소장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끝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일본 방위성이 비공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죠. 우리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국의 AI 로봇 용접 기술 협력을 요청한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일본은 한국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 제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제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기술을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과거의 자존심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이라는 체면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중국도 조용해졌습니다. 린샤오칭 대변인은 더 이상 사기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외교부 브리핑에서 신중하게 말했죠. 한국의 기술 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완전히 톤이 바뀐 겁니다.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펜타곤에서 전화가 왔어요. 맥킬리 사령관님 국방장관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국방장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자네 증언 덕분에 우리 눈이 떠졌네. 우리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노후화됐어. 용접 기술이 낙후됐고 건조 속도도 느려졌지. 그래서 한국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네. 며칠 뒤엔 영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 왕립해군이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핵잠수함을 만든 그 영한국에게 KSMR 냉각 시스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사과했고 중국이 조용해졌으며 미국과 영국이 배우겠다고 줄을 섰죠. 과거에 한국을 가르쳤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을 우러러 보게 된 겁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거제행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화 오션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낡은 공장 건물들, 녹슨 크레인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허름한 겉모습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조선소 정문을 지나 그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강철민 명장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무거운 표정이 아니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뉴스 봤습니다. 샹그릴라에서 하신 말씀 다 봤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셔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제가 감사해야죠. 명장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저를 선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5,000톤 통급 선체 단면과 그 안에 KSMR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오십시오, 교수님. 그가 선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30년간 숨어 있더니 아이가 드디어 바다로 가는 겁니다. 일본이 사과했다면서요. 강 명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이토 소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명장님의 용접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강 명장이 쓰음을 지었죠. 참 묘한 기분입니다.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배우겠다고 하다니요.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명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만드니 기술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강 명장이 저를 돌아봤어요. 교수님, 아시죠?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힘없이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할아버지의 맹세예요. 우리 세대가 겪은 아픔을 우리 손자 세대는 절대 겪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8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핵잠수함을 봤지만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어요. 기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죠. 아버지, 강 명장이 창밖 바다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힘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주들이 아버지처럼 무력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켜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없이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거제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위로 언젠가 LBTS에서 만들어진 핵 잠수함이 떠오를 것입니다. 명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압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요. 돈도 아니고 외교도 아닙니다. 바로 명장님 같은 분들의 헌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입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과거에 가르쳤던 나라들이 이제는 배우러 오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민족의 영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맥킬리입니다. 거제에서 저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한 민족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 세상에 외쳤습니다. 한국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고, 그리고 이제 세상 전체가 그 진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더 가슴 뜨거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